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웃기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되어 솔직한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이상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장점으로 들어가고 단점으로는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깊이 있는 조사가 어렵다. 뭐 깊이 있는 조사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익명성이 보장돼서 제대로 된 설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양적 연구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그 값들은 다 어디로 간다? 평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몇 명이 이상한 대답을 하더라도 그 몇 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어디로 가더라? 평균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본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한다? 일반화를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통계 그 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엉망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표본의 수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평균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더라?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러하다라는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일반화잖아요. 일반화로 갈 수 있는 거를 쓰기 위해서 뭐를 쓴다? 설문조사를 쓴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거는 일반화 연구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거예요. 일반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본을 써가지고 이제 그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은 연구다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설문조사 방법은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를 하는데 좀 더 적합한 연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장단점이 나오는데 그 장단점도 좀 보면은 장점은 양적 연구를 하는데 장점들이고 단점은 질적 연구에는 어려운 단점들이에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문지 작성에서는 이제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문항의 형태가 개방형 문항과 폐쇄형 문항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방형 문항과 폐쇄형 문항을 보게 되면은 개방형 문항 같은 경우는 직접 답하게 하는 거죠. 직접 답하게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개방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에 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질적 연구는 뭐예요? 데이터의 질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통일된 생각을 찾고자 한다기보다는 이건 질적 연구는 뭐예요? 어떤 데이터에서 새로운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질적 연구가 많아요. 질적 연구가,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할 때는 개방형을 써버리면은 당연히 새로운 내용들이 내가 생각 못했던 내용들도 충분히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개방형이 조금 더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은 개방형의 장점들은 질적 연구의 장점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의견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다,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답변들을 찾을 수 있다, 대규모 조사보다 소규모 조사 적합하다. 질적 연구도 소규모 조사가 좀 더 유리하죠. 예, 그리고 답변 가능한 보기가 많은 경우에 유용하다. 너무 많이 막 1번부터 한 100번까지 우리가 보기 줄 수는 없잖아요. 1번부터 100번까지 보기 주고 그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럴 때는 그냥 아예 개방형으로 줘버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점들을 질적 연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방형이. 단점은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겠어요? 양적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응답할 의향이 있어야 된다. 좀 뭐냐면은 질적 연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어야 되잖아요. 적어야 되다 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응답 의향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응답률이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응답률이 낮다라는 거는 폐쇄형보다 응답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주간이 개입될 수 있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개방 폐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 훨씬 유리한 거다. 그래서 잘 분석과 해석이 굉장히 쉽다. 예. 응답률이 높다. 뭐에 비해서? 개방형에 비해서. 그리고 대규모 조사에 적합하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다. 예.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를 하는데 유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보기에 없을 수도 있다. 답변이 내가 생각하는 답변이 없을 때도 있죠. 그리고 만들기가 쉽지 않다. 개방 폐쇄식은 결국은 응답해야 될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층적 자료를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 같은 거에는 부적합하죠. 일반화를 하는 데는 아주 유리하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폐쇄형 문항들의 유형인데요. 폐쇄형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뭐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네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거는 다선택형 문항을 제일 많이 써요. 다선택형 문항. 근데 이제 그걸 또 세분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선택형 문항, 다선택형 문항, 서열형 문항, 여과형 문항인데, 찬반형 문항. 찬반형 문항하고 다선택형 문항은 뭐 똑같은 거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찬반형이니까 딱 보기에도 어때요? 찬성반. 있다 없다. 찬반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를 쓸 때 찬반형 문항이라고 하고, 다선택형 문항은 뭐겠어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거를 다선택형 문항이라고 하고요. 또 가끔씩은 여러 개 중에 두 개 이상 고르시오 하는 것도 다선택형 문항이에요. 그 전부 다를 다선택형 문항이라고 하고요. 서열형 문항은 뭐겠어요? 순서되는 거겠죠. 뭐 문장에서 벌써 답이 다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여과형은 뭐예요? 여과시키는 거죠. 여과가 걸러내는 거잖아요. 자, 당신은 담배를 피십니까?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은 몇 번으로, 안 피는 사람은 종류, 이런 식으로. 굳이 담배도 안 피는데 뒤에다가 하루에 몇 번 피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과로 걸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문항,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반형 문항은 두 개만 사용하는 거, 다선택형은 여러 개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물론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은 두 개 이상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서열형 문항은 중요도 순으로 사용되어지는 거. 근데 실제 연구에서는 중요도 순으로 적으라고 하지만은 1순위를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1순위만 연구에서는 주로 쓰더라. 여과형 문항은 걸러내기 위한 거다. 조건부 문항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 작성의 원칙인데요. 설문지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될 원칙. 어떤 것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좀 꼭 그렇게는 아니고 좀 선택적으로 최대한 조심해라 정도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거. 완전 포괄성, 벌써 한번 우리 얘기했었죠. 완전 포괄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만들 때 꼭 이거를 맞춰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완전 포괄성은 뭐예요? 다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설문 대상자가 선택되겠죠. 대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내가 연구하고 싶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돼요? 대학생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이 정해졌으면은 그 대학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괄, 누구든지 설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대학생인데 보다가 여기 내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설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학생을 아무나 찾아가지고 설문지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이거 해당 사항, 이거
체크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설문에서 어딘가에는 무조건 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완전 포괄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답자 누구나가 응답이 가능해야 된다. 네. 뭐 예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포괄성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 포괄성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연구가 뭐냐에 따라서. 그건 연구가 뭐냐에 따라서지만은 만약에 대한민국 그냥 전 연령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 포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대 이하는 답을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완전 포괄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것도 똑같아요. 현재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 했는데 나는 호랑이를 기르고 있어. 실제로. 대답 못하죠. 여기에서. 난 악어 실제로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었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하죠. 이게 완전 포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주로 사용되어지는 게 기타 항을 많이 집어넣죠. 너무 많을 때는 좀 많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타하고 갈로 해가지고 직접 적게끔 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설문지를 만들 때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뭐 어떤 게 있느냐, 상호 베타성. 요거까지는 우리가 저번에 다 했었던 것들입니다. 맞죠? 네, 다 했었던 것들인데 상호 베타성은 두 개가 중복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걸리면은 안 된다. 자, 각 문항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타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겹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앞에는 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된다? 내가 60살이면 어디에 체크한다? 체크 못하죠. 내가 지금 60살이면은 두 군데 다 걸리잖아요. 5번도 걸리고 6번도 걸리고. 그러니까 체크가 안 되겠죠.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상호 베타성이고요. 그리고 또 설문지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용어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설문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거기에다가 이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 해줘야 돼요. 설문지에다가 무슨 용어 적어놓고 이거는 이런 겁니다 라는 거를 좀 어쩔 수 없이 적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적인 설명. 이왕이면은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어려운 단어는. 그리고 문장이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 된다.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적당한 길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줄여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얘처럼 이렇게 길게 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단지 쳐가지고 몰라 하고 실제로는 자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어쩌나요?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라는 건데 위에 부가 설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개방형 문항은 좀 피해주는 게 좋다. 실증 연구할 때는 특히나 개방형 문항 같은 것들은 힘들어요. 연구자도 힘들고 대답자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중문항을 사용하는 것은 안 돼요.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중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을 물을 때는 보통 하나만 물어봐야 돼요. 설문 안에 두 개를 물어봐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제품의 기능과 가격에 만족하십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가성비 같은 말도 있지만 기능에 만족하는 사람과 가격에 만족하는 사람은
달라. 이거 개념 자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격은 만족하는데 기능에 덜 만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능은 만족하는데 가격을 덜 만족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못하죠. 아예 제품의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하십니까?로 물어보는 거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가성비라는 아예 하나의 문구가 돼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거는 가격과 뭐 기능 아예 두 개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분리된 상태에서 만족하십니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할 때 아예 두 번 물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도 문장도 넣어서는 안 돼요. 예. 특정 답을 암시하거나 이런 문항들은 이왕이면은 안 넣어. 당연히 넣으면 안 되겠죠. 예. 이 유도 문항 같은 경우가 진짜 애매한데, 이거를 넓게 보는 사람들은 문항의 배치 순서만 가지고도 유도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유도 문항이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데,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거를 먼저 집어넣고 수업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만족도를 물어보는 거랑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냥 만족도를 먼저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안을 막 물어보고 마지막에 만족도를 물어보면 앞에 대답했던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 만족도가 떨어져버려요. 그 참 신기한 건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동일 의미 전달이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설문을 받았었을 때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지금 당신은 운동을 몇 번 하십니까? 이거 문제가 뭐겠어요? 빈도. 예? 빈도가 안 나와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데. 빈도를 묻는 거죠. 빈도를 묻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누구나가 똑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정의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은 대답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해. 어떤 사람은 나는 난 한 달에 한 번 해. 둘 다 1이라고 적었어요. 맞아요? 같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했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했는 사람, 셋 다 1이라고 적었을 때 그 1이라는 숫자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게끔 질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끔 똑같이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운동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네. 운동을 나는 어떤 사람은 걷는 것만 하는 사람, 걷는 것, 숨 쉬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땀을 쫙 빼야지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 개념도 당연히 잡아줘야 되겠죠. 그거는 잡아주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이런 거에 일치가 됐다라는 가정하에는 뭐가 돼야 된다? 동일한 의미를 만들어서 설문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한 달에 몇 번 운동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한 달 또는 1년, 하루 이렇게 확실한 기간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되죠. 당신의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자, 어떤 사람은 연봉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전체의 합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그냥 한 명만의 가구 구성원, 이렇게 동일된 뜻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설문지 작성할 때 이런 거를 좀 유의하면서 작성을 하세요 라는 거고, 어떤 것들은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설문지를 작성할 때 긍정형 문항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물어볼 때 부정적으로 자꾸 물어보게 되면은 생각이 이제 막 반대로 가다 보니까 헷갈려요 이게. 그리고 긍정으로 물었다 부정으로 물었다 막 이거를 섞어서 넣어버리면은 더 헷갈려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긍정적으로 좀 물어보는 게 대답하기도 편하고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부정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설문지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 또는 몰입에 대해서 물어본다 뭐 용어에 대해서 물어볼 때 보통 하나로 물어보지 않죠. 하나로 물어보지 않는데 여러 개로 물어보잖아요. 사회학에서는 주로 같은 용어를 여러 개로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패턴을 딱 이해를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한 3문장 물어보고 뒤에 몰입에 대해서 3문장 물어보고 뭐의 자율성에 대해서 3문장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패턴이 좀 만약에 한 10개의 요인을 묻는다라고 하면 설문 문제가 한 30개 정도 묻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10개까지는 꼼꼼하게 읽어볼 건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 읽고 한 4번 대답했으면 다음 거부터는 4, 4. 또 비슷한 다음 요인에 대해서 첫 번째 거는 또 꼼꼼하게 읽어서 5점이면 그 밑에 거는 5, 막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잘 안 읽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역으로 한 번씩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설문지 다 받아가지고 왔었을 때 이 사람이 건성으로 했구나. 그래서 좀 꼼꼼하게 했구나. 너무 건성으로 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 빼버리는 거죠. 그 방법을 위해서 한 번씩은 사용을 합니다. 역으로도 꼭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대신에 그렇게 역으로 사용할 때는 꼭 거기에다가 별표 표시를 해주든가 무슨 표시를 해서 이게 뭔가가 다르다라는 걸 표시해서 진하게 적어놓는다든가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표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444 하면은 당연히 그 설문지 버려버리는 게 맞죠. 그런 거를 위해서 가끔씩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적 문항은 좀 피해야 됩니다.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문항이나 단어는 좀 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적 문항은 뭐 유도형 문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항을 만들었으면은 문항의 순서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가? 보면은 응답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은 최대한 어디로? 앞으로. 중요한 문항은 앞으로. 쉬운 문항은 앞으로. 어려운 문항은 뒤로. 일반적인 문항은 앞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문항은 뒤로.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쉬운 문항은 앞으로, 어려운 문항은 뒤로. 뭐 전부 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일단 앞에, 좀 덜 중요한 거는 뒤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문항끼리는 최대한 묶어서 주는 것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민감하거나 인적 사항에 대한 문항은 이제 뒤로 보내서 앞 문항만이라도 좀 없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쉬운 거를 좀 앞에 하다 보면은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 쉽네 하고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어려운 게 나오면은 뭐냐면은 여태까지 했는 게 아까워서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된다?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탁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첫 시작부터 에이 하기 싫어 하면은 이탈이 쉽잖아요. 잘 안 했으니 많이 안 했으니까 보통 설문지 많이 물어볼 때는 한 100문항도 물어봐요. 많이 물어볼 때는 100문항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슷한 문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 논문 뭐 이런 거 쓸 때는 진짜 한 문항이 100개 정도 되거든요. 제 지인의 말로는 저도 논문을 쓸 때 제 논문에 문항을 줬는데 하다가 잘 뻔했대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100개 문항을 비슷한 용어로 막 계속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해주기는 해주는데 잘 뻔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정도 한 50번 정도까지 내가 질문을 막 했어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문항이 나오고 하면 여기까지 했는 게 아까보다도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 배열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설문지를 만들 때는 설문지 서문이라는 거를 넣어주는데 이제 서문으로 인해서 이제 응답자들이 좀 읽어보고 응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말은 인사말, 그리고 조사 목적 속에 조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 보장 문구, 정답 없으니까 솔직하게 해달라는 문구, 응답에 대한 감사 문구, 조사 기관 명시, 그리고 연구자의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자, 어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비하께서 하시는 조사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니까 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 그리고 감사 인사하고 날짜 들어가고 자기 연락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사용이 되어진다. 내용이 뭐 제가 크게 설명할 내용은 따로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러나 정도로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예비조사입니다. 예비조사인데 이렇게 설문지를 다 만들고 나면 바로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예비조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문지를 먼저 돌려버렸어요. 먼저 돌려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내가 실수했는 거를 알아도 못 바꿔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예비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예비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응답 대상이 되는 사람, 좀 친한 사람 한 4-5명에게 이거 문항이 문제는 없는지 또는 읽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체크하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그때 봐줘야 되는 것들은 자, 문항이 너무 많지 않은가. 저번에 제가 100개 정도 물어봤었을 때 문항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될 때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좀 문항수를 상황에 따라서 좀 줄이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자, 만족도를 많이 물어볼 때는 만족도 하나만 가지고 한 10개 문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만족도를. 근데 연구에서 옛날에는 10개 막 20개씩도 만족도 하나만 10개 20개씩 물었는데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좀 연구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만족도를 3개에서 4개만 물어봐요. 그 정도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건데 10개씩 물어보던 거를 꼭 이 10개를 다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4개, 5개로 줄여버립니다. 너무 똑같은 거를 계속 물어보면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이제 예비 검사에서 그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편집된 응답이 나오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답할 문항은 없는지,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것들은 없는지, 예상치 못한 보기가 실제로 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오탈자가 없는지, 그리고 동일한 개념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있는지까지를 예비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설문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를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업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 장, 요거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은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4장이 끝이 났습니다. 내용 별거 없죠? 4장.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 다 해줬죠. 그거 한번 다시 얘기하고 오늘은 설문지 작성하는 법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자, 시험 문제를 제가 하나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거.
이거예요. 과학적 연구 절차와 이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범위가 좀 크죠? 범위가 좀 큰데 우리는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 절차는 요거 그냥 요것만 쭉 적으면 돼요. 과학적 연구 절차, 연구 주제, 연구 가설,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해석. 요것만 적어주면 돼요. 이 방식대로 갑니다라는 거를 그냥 적어주면 되고요. 진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는 보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 절차와 이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잖아요. 과학적 연구 절차는 아까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론의 구성 요소에서는 자, 요게 다 들어가야죠. 개념 특정이, 조작 특정이, 변수, 가설, 모형 요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 휴대폰은 내려놓으시고 이거는 시험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녹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녹음은 좀 그렇잖아요. 예, 너무 답까지 이거 들어가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자, 개념은 뭐예요? 어떠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추상화시킨 거죠. 예,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개념적 정의는 뭐예요? 개념적 정의는 개념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개념이라는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한 거? 내 연구에 맞게끔 정의를 좀 내렸는 거. 요게 개념적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념만 가지고는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개념의 범위가 너무 크니까 그 개념을 어디까지 줄였는 거예요? 내 연구에 맞게끔 줄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념적 정의라고 한다. 이 내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조작적 정의는 뭐예요? 조작적 정의는 뭐다? 그 개념적 정의를 이제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바꿔준 정의를 우리는 조작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변수는 뭐예요? 이 조작적 정의를 실제 숫자로 표현하는 거, 이게 변수가 되죠. 이거는 조작적 정의는 뭐예요?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내가 연구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고, 이 정의 내렸는 것을 자 변수는 뭐다? 숫자로 바꿔줬는 거예요. 바꿔줬는 거죠. 숫자로 바꿔주는 건데 이 숫자로 바꿔줬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측정 변수를 통해서 직접 바꿔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무슨 변수가 있었죠? 예? 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자, 잠재 변수 예? 잠재하고 있다.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자, 뭐를 잠재하고 있다? 내용을 직접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측정했는 값들을 잠재하고 있는 변수.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두 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자, 뭐 했는 거? 자, 글로 적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가설을 무식화한 것을 뭐라고 한다? 모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만 다 들어가면은 되고요. 이거는 점수는 감점 형태로 그러니까 금방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빠졌는 부분이 있으면은 감점의 형태로 점수가 나갈 거다라는 거. 문제 어렵지는 않죠? 예, 다 했던 것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살 붙이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금방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그렇죠?
요거는 예, 세 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과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한번 했습니다. 예, 과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했고 그것도 올렸어요. 교사습 지원 시스템에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과제에서 우리가 총 3번의 과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1단계는 설문지 만드는 것 가지고 2단계는 자료 수집 단계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할 거는 없어요. 설문지 만들었으면 뭐 하는데요. 링크 그냥 친구들에게 쭉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 좀 해줘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설문지 응답자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뭐를 하면 될까요? 여기에 벌써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만 뭐가 되면 돼요. 연구 주제만 뭐가 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교사습 지원 시스템에 몇 조인데 설문 한 번씩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좀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 내 가지고 한 번씩만 도와줘도 전부 다 100개 정도의 설문은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설문하고 하면 더 좋죠. 물론 여기에 100명이 있다고 100명이 다 도와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한 샘플 수는 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2단계 과제는. 대신에 2단계 과제는 그것까지 해야 돼요. 설문지를 만드는 것도 설문지를 우리가 종이 설문지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따가 보여줄 건데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나면은 이게 변환을 하는데 구글하고 네이버 둘 다 그래요. 숫자로 변환이 안 되고 글자로 변환이 돼요. 문제가. 그러면 그 글자를 전부 다 뭐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 작업이 짜증이야. 그 작업까지 다 해서 이제 올리는 것가 2단계 과제. 3단계는 당연히 언제까지? 기말고사 때까지 이제 우리가 다 배웠는 거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예. 자, 다른 과제가 아니니까 했는 과제들을 전부 다 뭐 하면 돼요? 이어서 붙여서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에다가 과제를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 쭉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된다?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말고사 때. 요거. 그래서 하나의 과제입니다. 내용이 들어갈 거는 연구 주제 뭐 할지에 대해서 제목 적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당연히 적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제 6개가 있어요. 예제 6개 나는 그냥 이번 학기 이 과목 그냥 패스를 하고 싶다. 생각되시죠?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패스를 하고 싶다. 물론 중간 기말 잘 치면은 점수 더 좋은 점수 받아갈 수 있는데 패스를 위한 목적이시라면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조작적 정의랑 개념적 정의랑 설문 문항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하나 선택해 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과제 점수 40점 중에서 나머지 것 다 잘하면은 물론 뒤에 거 좀 이제 뭐 분석이 잘못됐다거나 뭐 잘 못 따라왔으면은 감점이 있겠죠. 다 잘 됐다라면은 최대 점수에서 한 8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냥 쓰는 거는 한 8점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좀 이거 과목을 공부해가지고 진짜 통계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과 그냥 공부를 안 하는 학생하고는 확실히 좀 분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성적상으로도 그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과제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하거나 하는 건 없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대신에 조금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 8점일지라도 더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제를 다른 거를 잡으시면 됩니다. 조금 다르게 잡아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에 있는 게 변수 하나 정도 같은 거 상관없어요. 만족도 하나 들어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에서처럼 지금 여기에는 유튜브 시청과 아르바이트가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것 말고 뒤에 거, 예, 뭐 비만도 넘어갑시다. 재방문 의도 이런 거를 봅시다. 재방문 의도, 자, 카페만 재방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방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재방문에 영향 미치는 게 만족도하고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꾸면